들려주니까? 잘 들려요? 자,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사시면은 꼭 첫 페이지 목차부터 보세요. 뭐 이 책은 목차는 없고, 국어 공부를 잘하는 법. 여기 지금 대다수가 내가 보기엔 80%가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얘기는 80%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내가 공시 공부한 지가, 처음이다. 이제 막 시작해본다. 손들어. 다음에 2개월 정도는 하고 왔다. 2개월 정도는 해봤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 처음이네요. 그죠? 지금 2개월 정도 해봤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공부해봤다. 거기 6개월 이상도 몇 명 있네. 대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에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업을 할 때 이 수준을 어디다 맞춰 수업을 해야 될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 처음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정확한 발음으로 많이 읽고 쓰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실 적에는요 되도록이면은 소리를 내서 하세요. 책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고, 물론 시험장에서는 소리 내면 안 되지. 근데 공부를 하실 때만큼은 소리를 내세요. 자기가 낸 소리가 첫 번째 누구 귀에 들려? 내 귀에 들려. 내 귀에 들린다고. 그래서 국어 영어 공부는 언어 공부이기 때문에 소리를 자꾸 내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눈에 익히자에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여기 확실히 눈에 익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지금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한자 아주 환장하고 써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중국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지 못하는 일이 3가지가 있대.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네 나라 음식을 다 못 먹고 죽는데 하도 많아서. 또 두 번째는 자기네 나라 땅을 다 못 밟아보고 죽는데 하도 넓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동쪽 끄트머리 사는 사람하고 저 서쪽 끄트머리 사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가 안 돼.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우리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도 원래 사투리로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죠.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도 그 모양이니 중국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세 번째, 자기네 나라 글자를 다 못 배워보고 죽는데 그 정도로 한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꾸 한글의 중요성을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가. 그럼 한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자는 천상 한자는 본인이 어떻게든 이 국어나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가 바로 뭐야? 어휘.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징글 맞은 게 뭐야? 단어 외우는 거,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어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잊고 있는 고유어, 한자어 같은 걸 묻는 문제가 나와. 그 단어 뜻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선생님 제가 그 어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휘는 본인이 해야 돼. 영어 단어 암기, 영어 선생님이 해줘야 돼. 못하잖아, 그죠? 본인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휘, 이게 문제인데 우리 한국어는 3가지 종류의 말이 한국어라고 그래. 3가지 종류.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고유어.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용해왔던 말, 한자로도 적을 수 없는 말을 고유어라고 그래. 고유어. 두 번째 한자어. 예, 한자어는 그 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무렵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말을 다 한자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자라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 속에서도 절반 이상은 한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속에도 절반 이상은 한자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를 공부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 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학문들이고, 그 학문 세계에서 쓰고 있는 학술 용어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학술 용어가 거의 100% 한자어죠, 한자어. 여러분들
한자만 잘 알아도 단어의 뜻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학술 용어는, 특히 행정법이나 또는 행정학이나 또는 형사소송법이나 이 법과 관련된 과목들은요. 처음에 저도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법 공부를 할 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국어 선생님 무슨 법 공부를 해. 저도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그거 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그거라도 해보자 그러고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법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적에 처음에는 정말 그 용어들이 배워본 적이 없잖아 내가. 그런데 다행히도 국어 선생인지라 한자를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그 한자를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우리 공시에는 한자를 직접 쓰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야, 찍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잘 쓰냐가 아니라 누가 눈에 잘 한자를 익히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지금.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또 놓치고 직접 한자를 직접 써서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든 거야. 한자를 외워야 되는 것은 따라해 부수. 네, 한자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부수라는 게 있어. 부수. 이 부수가 한자의 기본 글자예요. 기본 글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청자는 풀을 청자예요. 그럼 이 글자 자체가 부수요. 이때는. 그런데 앞에 이런 게 붙어. 그러면 요게 부수요. 요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야. 물수변이라고 그래. 물수변. 풀을 청자 앞에 물수자가 붙으니까 뭐가 돼? 맑을 청자가 돼. 맑을 청. 물은 어떻게 해야 돼? 맑아야 돼.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어. 풀을 청자 앞에 요런 게 붙어 있어. 이렇게. 요게 뭐와 같은 글자냐면 마음심과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풀을 청자 앞에 마음심변이 붙으니까 얘가 뜻이 뭘로 바뀌어? 마음과 관련된 뜻으로 뜻정자야. 뜻정. 생각정, 뜻정. 어디에 써 있는 글자야 이게? 많이 봤죠? 초코파이에. 이렇게 이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부수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한자에서는 뭘 의미한다? 뜻. 한자의 의미를 의미한다.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요 글자가 뭐요? 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자 문제가 나올 때는 4개 선택지가 나왔을 때 한자가 나왔을 때 뭐만 싹 바꿔놔? 앞에 있는 부수만 싹 바꿔놔. 그렇게 내가 부수를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요. 부수만큼 외우세요. 부수를 외우는데 부수가 세보면은요 꽤 많아요. 100자가 넘어요. 그것도. 그래서 1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 몇 획까지 부수가 있는데 그 획수가 많은 거 한 15획이 넘어가는 부수들 있죠. 그건 안 외워도 돼. 1획에서 1획짜리 부수도 있어. 1획. 이것도 부수고. 그 다음에 한일자도 부수. 1획서부터 시작해서 한 15획 정도까지 해당하는 부수만 외우세요. 그 이후에 넘어가는 글자들은 큰 의미가 없어. 부수로. 여러분들 용용자 있죠. 용용자. 한자에서 용용자. 얘도 부수야. 근데 얘가 몇 획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넷, 열다, 열일곱. 하여튼 막 치어도 17개 이상 나와. 근데 얘도 의미는 있어요. 이 용용자 밑에 귀자를 붙여놨어. 그럼 얘가 무슨 글자일까 이거? 예, 귀를 용이 막고 있어. 그니 귀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이걸 귀, 먹, 어리, 롱. 그래서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그런 신체장애인을 농아라고 하죠. 농아. 한자는 이런 구성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외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딴 것보다도 부수부터 외워라. 다음. 한자를 꼭 외운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자들이 있어요. 바로 금년이 우리가 이제 기미 독립
운동을 한 지가 100주년 됐다 그래가지고 기미독립선언서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다 예상하는데 그 문제를 왜 내? 그쵸. 시험관들도 돌대가리가 아니야. 그죠? 다 예상하고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시험관이 못하나 그거 내겠어. 그거 내면 다 맞추는데. 기미독립선언서가 중요한 건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한자만큼은 외워라요. 그래서 이 부수하고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한자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한자 문제 80점은 맞아요. 80점은. 내가 보기에는. 70~80%는 맞춰.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아예 포기를 해요. 왜? 힘들으니까. 내가 이 한 문제 맞추려고 한자를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 공시가 얼마나 치열한지는 여러분들 알죠? 1점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면접이 좀 중요해지면서 또 문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공시가 좀 쉬워졌어요. 난이도가. 그러면서 예전에는 1차에서 1.2배수를 뽑던 게 지금 1.5배수를 뽑아버려. 그럼 면접도 굉장히 치열해지죠. 예전에는 1차만 합격이 되면 면접은 어지간히 다 합격이 됐어 그냥.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한자도 포기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그 서브노트 뒤에 보면은 한자성어가 있어요. 또 속담도 있어요. 일단은 그것만 내가 서브노트에다 달아놨는데 거기 고유어도 있고 선해국어책에도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근데 선생님 선해국어책하고 선생님 이 서브노트하고 또 선생님 단과책에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선생님 책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좀 적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맞아요. 적어요. 저는 나올 만한 것들 그 중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만 그나마도 추려서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뒤에 한자성어 그거 그나마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한자성어를 공부하실 적에 그 옆에 있는 한자를 음과 훈을 찾으셔가지고 3번씩만 그냥 써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써봐. 3번만 3번만 써봐. 그 내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매 시간마다 한자성어 5개씩 외워갖고 와라. 5개 외워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자성어하고 한자성어 뜻만 외워갖고 와라가 아니라 한자까지 다 외워갖고 와라. 음과 훈까지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써. 하고 그냥 백지 하나 줘요. 무슨 뭐 불러주는 게 어딨어? 막 5개 못 외워. 그냥 써.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는데 한 5주? 한 달 정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걔네들이요 학원에 와서 10분 동안 한자 외우고 그걸 써요. 자기네들도 놀래. 처음엔 지금 10대 애들이 한자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싫어하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다가 한 달만 지나가면 학원에 한 1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5개 한자성어를 그럼 최소한 한자가 몇 글자야? 20글자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외워서 써요. 머리가 좋아서. 물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도 그 머리 좋은 시절이 있었죠. 왜 그러냐? 이미 한 달 동안 8번, 10번 정도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한자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야. 한번 해봤던 한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20글자 중에서 내가 진짜 오늘 외워야 되는 글자는 5글자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꼭 암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면 잘 암기가 돼, 안 돼? 여러분들 영어 단어 내일까지 50개를 외워야 돼. 외워, 못 외워? 외워. 100개 외우려도 외워요, 외우기는. 그 다음날 시험 봐가지고 통과를 해. 분명히. 한두 개밖에 안 틀려.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또 까먹죠, 그죠? 그래서 또 외워야 돼. 어차피 그렇게 신경 써서 정독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단어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그 다음날만 지나가면 까먹어. 머리라는 게 그래요. 그럴 바에는 암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3번씩만 써봐. 자꾸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에 익어요. 그래서 제 단과책에는 그 학생들이 한자 음과 훈을 찾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 단과책에는 음과 훈까지 다 써놨어. 거기다 나라 국자라고 다 써놨어. 나중에 단과 수업을 듣게 되면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자는
눈에 많이 익히자.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3번씩만 써보자. 자꾸.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설명이. 하루에 몇 자씩 정해놓고 한자성어 몇 자, 뭐 속담 몇 자, 또는 뭐 고유어 몇 자 이렇게 정해놓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국어 공부는 국어나 영어 공부 같은 어학 공부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공부요. 가랑비도 많이 맞으면 옷 젖어 안 젖어? 젖어요. 처음에는 옷 젖는 줄을 몰라. 그래서 꾸준히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고유어 다음에 한자어, 그 다음에 우리말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해, 외래어. 외래어. 예, 요 3가지. 외래어.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여온 말인데 외국어와는 다른 게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꿔 쓸 것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말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외래어죠, 그죠? 인터넷을 우리말로 바꿔 쓸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렇게 표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라고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컨텐츠 외래어 외국어 아직까지는 외래어로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외국어예요. 컨텐츠란 말은 무슨 말로 바꿔 써야 돼? 내용, 컨셉, 개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나 컨셉트 같은 말들은 현재는 외래어로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외래어로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 외래어라는 얘기는 어느 나라 말이라는 얘기요? 우리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기화를 해. 그래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을 갖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외국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들어와가지고 외래어 표기법에 등재가 됐고 그래서 외래어라고 인정이 돼. 그럼 그 말은 어느 나라 말? 이 말은 어느 나라 말? 법적으로 한국어라고, 한국어. 오케이? 이게 귀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을 치면은 귀화한 말. 자, 그렇게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법에서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 규정 문제도 나오고 다음에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음운 변화 파트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노트 정리는 필수적이다. 노트 정리를 좀 하세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노트는 두꺼운 게 좋아요. 스프링 노트로 좀 두꺼운 거. 적어도 책도 선생님들이 만드는 책도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돼. 물론 자기가 쓰는 노트에는 문제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어. 개념을 적는데 그래서 좀 두툼한 노트에다가 처음에 노트를 할 적에는 조금 빈 공간이 많게 하세요. 왜? 지금 이 공부를 한 번만 하고 끝낼 공부 아니에요. 2번, 3번 해야 돼요. 적어도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럼 2번, 3번 할 때마다 그 노트 빈 공간에 들어갈 내용들이 또 생기겠지. 그래서 처음 노트 하실 적에는 좀 여백이 좀 있게 노트를 하시고 다음에 한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까 한자 얘기했었는데 우리 국어 노트는 다른 과목 노트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기에는 특히 국사나 또는 그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과목들 그런 노트를 하실 적에도 한자로 쓰세요. 한자로. 그리고 한자 옆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아놓지 마. 내 노트를 딱 펴면 한자만 쭉 써 있어. 그럼 한자를 내가 읽고 있어. 그러면 한자랑 친해지는 거잖아. 그죠? 한자가 왜 싫어? 안 친해서 싫은 거야. 안 싫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판소리가 왜 싫어? 안 친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판소리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틀어서 듣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판소리를 들려주면요. 그때는 좋아해요. 왜? 친해졌거든.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자꾸 친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데 한자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노트를 뭘로 한다? 한자로 직접 한다. 노트 정리를 하는 걸 내가 노트 정리하라고 그래서 하는 걸 내가 보는데 아직까지는 한자로 노트 정리하는 학생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자기를 괴롭혀야 돼. 첫째, 자기 눈을 괴롭혀야 돼. 한자를 보면 눈이 괴롭죠, 그죠? 그다음에 둘째, 자기 손을 괴롭혀야 돼. 자꾸 써야 되니까. 진짜 괴롭혀야 되는 거 뭐야? 머리를 괴롭혀야 돼.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 근육 만들겠다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러 가요, 헬스장에. 첫날 열심히 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 몸이 무지하게 아프죠. 아프다고 그 다음날 운동하면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날도 해야 돼. 그래서 한 며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안 아파져.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렇게 몸을 괴롭혀야지 몸이 건강해지듯이 머리를 괴롭혀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노트 정리는 필수로 하시는데 그때 항상 띄어쓰기에 유념해서 해라. 띄어쓰기. 이게 어문 규정에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쳐 하지 말라 그래요. 그전에도 할 게 많은데 못하러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까지. 다음에 맞춤법.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한자로 필기해라 돼 있죠. 다음에 한자 성어와 속담, 관용어 쪽 아까 얘기했었죠. 하루에 몇 개씩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소리내서 그냥 읽어. 한자 같은 경우는 3번씩만 그냥 써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쓰다 보면은 자꾸 눈에 익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다음에 배웠던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1개 이상씩 꼭 소리내서 읽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그 공부 계획을 짜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짜요. 월요일은 국어 공부, 화요일은 영어 공부, 수요일은 국사 공부, 다음에 목요일은 행정학 공부, 금요일은 행정법. 딱 5일, 딱 맞네. 주 5일째. 그거 안 돼. 과목마다 공부하는 법이 다 달라. 특히 국어, 영어 이 두 과목은 특히 이 언어 과목은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과목이 아니야. 하루 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돼, 이건. 이 국어, 영어, 어학 과목은요,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내가 영어는 일단 어렵고 중요하니까, 그죠? 뭐 2시간 하겠다. 오케이. 국어는 매일 1시간 하겠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시간에, 국사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분 공부해서 국사 뭐 할 만한 게 있어요?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내가 국사책을 한번 딱 들었으면 고대사, 그 흐름은 좀 짚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고대사 다 하는데 5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영어,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한 번 공부를 하면 2-3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중단원 하나 정도, 소단원 하나 정도는 해야지 흐름이 잡히지. 그리고 그런 과목은 일주일 뛰었다가 다시 서너 시간 잡아서 또 해도 돼. 오히려 그 과목들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 같은 어학 과목들은 그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영어, 국어 매일 하세요. 매일 조금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를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국어든 영어든 공부를 안 했어. 국어 공부를 진짜 1시간도 안 했어. 1분도 안 했어.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자기가 배웠던 문학 시 한 편이라도, 또는 비문학 지문 한 편이라도, 또는 서브노트 꺼내놓고 내가 배웠던 문법 부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 그거 읽다 보면 금방 자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문법책이 아마 국어책이 얼굴에 덮어져 있을 거야. 읽으면서 자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국어 공부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자. 국어, 영어는. 그게 어학 과목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고시국어는 암기 과목이다. 맞아요. 실제 우리 그 공시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 다 암기 과목들이에요. 과목 중에 가장 100% 암기 과목이 무슨 과목? 영어. 뭐부터 해야 돼? 단어 암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단어 암기. 그거 못하면 영어 안 되잖아. 그죠? 영어, 외국어는 100% 암기 과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자, 특히 예문.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수없이 개념을 가르쳐. 근데 학생들이
노트를 할 적에도 개념 위주로 노트를 하는데, 아니, 노트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야 돼? 개념보다는 예가 되는 단어나 예가 되는 문장, 예문,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인풋하는 공부는 잘해요. 집어넣는 공부는 잘해. 쉽게 말해서 그걸 무슨 공부라고 그래? 주입식 공부라고 그래요. 여기에 거의 습관이 돼 있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집어넣는 공부는 잘하는데 밖으로 꺼내는 공부를 못해. 밖으로 꺼내는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게 꺼내져 안 꺼내져.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만 풀려면 생각이 안 나. 이게 또 어떻게 된 게 안 꺼내져. 문제는 그게 문제지.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하니? 학자가 되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시험 봐가지고 성적 잘 나와서 공무원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이 딱 되고 난 순간부터, 합격된 순간부터 이거 볼 것 같아? 안 봐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공무원이 된 제자들 가끔씩 사무실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보면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 5명 중에 1명꼴로 공시 공부할 때 자기가 노트 정리했던 국어 노트, 다른 과목 노트는 없어. 국어 노트는 그 자기 사무실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꽂아놨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도움이 돼요.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도움이 돼요. 왜? 공문서 작성 같은 거 할 적에 맞춤법 틀리거나 또는 띄어쓰기 틀리거나 또는 어법에 안 맞는 문장 쓰거나 하면 위에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본대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거를. 그래서 국어 노트가 필요하긴 하구나.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국어 노트는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돼서도 필요한, 그러니까 꼭 노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노트를 하실 적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시 단어나 예문을 써놔. 그리고 노트를 딱 볼 적에 그 예시 단어나 예문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개념을 떠올려.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뭐가 나와? 아웃풋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무슨 자음동화, 그럼 자음동화의 개념, 이것부터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럼 자음동화, 그럼 자음동화 일으키는 단어 몇 개, 이게 떠올라와 주면은 여러분들 개념이, 의미가 시험 문제 나와? 아니면 자음동화를 물어봤을 때 자음동화에 해당하는 단어가 선택지에 있어? 단어가 선택지에 있죠. 그러니까 개념만 집어넣으니까 단어는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되는 단어나 그 예문, 특히 우리 공시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선택지에나 문제 나오는 예시 단어나 예문들은 다 어디서 발췌한다? 어문규정집에서 발췌를 한다. 어문규정집.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제가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쓴 책을 한 3권 봤는데 예문들이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래요. 어디서 갖고 와? 어문규정집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 왜?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다음에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암기하시지 말고 이해하고, 특히 문법은 암기할 게 꽤 돼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암기할 거를 줄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최대한. 그래서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라면 암기가 좀 쉬워져.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법은 개념 위주고 독해는 지문 위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딱 하면서 오늘 배웠어. 집에 가서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에 손을 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가지고 복습을 해서 문제를 풀 적에도, 선해국어에 있는 문제를 풀 적에도 선해국어 책이나 나한테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네, 그렇게 안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한 문제 풀고 그 문제 답 쳐다보고, 한 문제 풀고 그 문제 답 쳐다보고,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적에는 2번 푸세요. 어떤 책이 문제를 풀던 지금은 2번 푸세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시간 생각하지 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문제를 푸는데 산술적으로 몇 분? 1분 준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1분 줘요? 아니야. OMR 카드 마킹도 해야 되죠? 또 거기다가 무슨 과목 때문에 문제야?
영어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영어 시간이 오래 걸려. 아무래도 어려운 과목이니까. 여기 영어 영문학을 4년 동안 전공한 학생 빼놓고는 아무래도 우리 지방 학생들이 영어에 조금 약해요. 그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어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렇다면 다른 과목에서 그 시간을 좀 빼줘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빼줘야 되는 과목이 난 스스로가 나 자존심 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빼줄게. 국어가 빼줄게. 내가 우리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 놓을게. 빼주라고, 국어에서 좀. 참, 그렇게 하기 싫은 말인데 하는 수 없어. 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당 몇 초?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 1분 아니에요. 독해 문제는 1분. 좋아, 1분. 그건 1분 쳐.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서 써야 돼? 영어에서 써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고속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고속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적에 처음에는 시간 따지지 말고, 일단 1번 문제가 나왔어. 시간 따지지 말고, 일단 풀어. 앞에서 개념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자기 실력과 풀어.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있죠. 2분 걸려도 좋고 3분 걸려도 좋아, 처음에는. 일단은 내가 손을 대면 맞춘다. 중요한 건 1분 이내에 문제를 푼다가 아니야. 1분 이내에 문제를 풀어. 근데 풀고 나서 보니까 틀린 게 많아. 그거보다는 1분 넘겨. 2분도 좋고 3분도 좋아. 하여튼 문제를 내가 풀어. 시간 관계없이. 근데 풀어놓고 나서 채점해 보니까 다 맞아. 이 학생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에요. 시간만 빨리 푼다가 좋은 게 아니야. 틀리는 것도 습관이야. 틀리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걔는 맨날 틀려. 맞는 습관을 길러자. 시간을 좀 쓰더라도 지금은. 그런 학생들은 찍어도 맞아,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를 풀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물음표가 항상 붙어 있죠, 문제 뒤에. 여기에 뒤에다가 표시를 해.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앞에서 개념을 정리해서 아는 문제야. 100% 이건 내가 맞춰. 충분히 알아. 동그라미. 풀어봤더니 이 문제는 좀 헷갈려. 이게 답 같기도 하고 이게 답 같기도 해. 이 문제는 풀어봤더니 전혀 모르겠어. 아까 앞에서 하긴 한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래도 답을 하세요. 찍어서라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찍는 것도 습관, 맞추는 습관부터 길러자. 그래놓고 10문제든 20문제든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좀 쪽팔리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인이 채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채점을 하라고 그래.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문제, 틀린 문제 이렇게만 표시해. 살짝. 틀린 문제 틀렸다고 표시만 해. 그래놓고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앞에 개념을 다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그럼 동그라미 친 것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죠?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틀릴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푼 문제는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어떤 유형? 동그라미 치고 맞은 것밖에 없어. 동그라미 치고 틀렸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지. 세모 치고 맞았어. 가위 치고 맞았어. 찍은 거지. 지 실력을 푼 겁니까, 이게 지금?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맞은 문제는 안 봐. 틀린 문제만 봐. 근데 틀린 문제를 볼 적에, 앞에서 풀 적에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가 기억나 안 나? 잘 안 나요. 표시를 해놔라. 이렇게 꼭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알고 풀었나? 알고 풀었어도 틀리는데 모르고 풀고 틀리는 거를 나중에 채점해보니까 맞았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맞은 문제는 안 본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 겸손하게 보세요,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분명히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국어 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여튼 간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풀었을 문제의 개수가 내가 보기엔 1000문제 이상이야, 무조건.
최소한 1000문제 이상씩 풀고 지금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간 그런 케이스인데 1000문제 이상을 풀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죠? 안 올라갔지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선배들이 국어는 문제 많이 풀면 성적 올라간다고. 근데 문제 많이 풀어봐 성적 올라갑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식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식 공부를 하면서 몇 문제를 풀어야 될까? 1000문제. 최소한 1000문제. 1000문제 이상 풀어야 돼. 국어만. 제가 문법 단과에서 단원마다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문제를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그게 문법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만 1000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고 문제 푸는 소용없어요. 마치 또 어떤 학생들은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 갖다 놓고 답 갖다 놓고 답부터 다뤄. 그래놓고 외워. 그죠? 그래도 운전면허는 붙어. 근데 공시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자기가 뭘 맞추고 어떻게 알고 문제를 풀었는지 어떻게 몰라서 문제가 틀렸는지를 꼭 점검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과목이 됐건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 뭐와 직결돼 있어? 생명과 직결돼 있어. 생명. 왜?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밥벌이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솔직히 그죠? 나도 여기서 밥벌이 하고 있고 그죠? 그럼 밥을 왜 먹어? 먹고 살려고 그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문제 한 문제. 자, 다음에 문법은 개념 위주로, 독해는 지문 위주로. 문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자. 대부분 문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근데 어려워. 솔직히 어려워. 법 어려워. 그죠? 나도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처음 법이라는 걸 내가 공부해봤는데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일단은 선입견부터 버려. 한자도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버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시작하자고, 그냥. 차라리 나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이 정도 했는데, 어떤 학생이 30살이 넘었어요. 그 학생도 고등학교 수능 때 86점인가 맞았대, 국어를. 그럼 못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2등급, 3등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공시 문제는 수준이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수능보다 쉬워요. 우리 공시는 내가 보기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내신 2등급 정도 맞출 정도가 되면은 무조건 붙어. 그런데 학생들이 다 그래.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분명히 이걸 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꼭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얘기를 해요. 풀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시험 봤던 걸 그대로 풀어봤대. 왜 이렇게 어려워? 자기가 그 86점 맞았는데. 이유가 있죠. 그동안 안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거요. 국어 영어는 하루라도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날고 기던 때 머리는 아니야. 그죠? 나도 살아봐서 알아요. 25이 넘어가면 이상하게 암기력이 떨어져. 머리가 별로 안 좋아져. 여러분들 고3 때 아침 8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꼬박 앉아서 공부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 정신력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 공부했어야 돼. 이제 속으로 후회하죠. 아이, 그때 공부할 때 할 걸.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그렇게 살아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 자, 다음에 문법은 개념을 충분히 숙지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죠. 문법은 개념. 하여튼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는 그래. 문제보다는 개념을 공부해라. 시험 보기 전날도 개념 봐라. 문법은 원리. 따라서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항상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먼저 이거. 이게 생겨야, 이걸 알아야 뭐가 머릿속에서 잡혀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뭘까? 개념. 이게 바로 뭐요? 말이요, 말. 말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영어에서 부정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부정사가 뭐니? 하고 질문을 해요. 뭐 묻는 질문이에요? 부정사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야. 부정사라는 게 뭐냐? 부정사의 개념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해요. 부정사가 뭐예요? 참, 할 말이 분명 알긴 아는데, 그죠? 부정사가 뭐지?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은요, 부정사, 투부정사의 생김새지, 그 개념은 아니야. 그러면 그 개념을 알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부정사라는 것이 영어에서 왜 필요한가? 부정사라는 것이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알아야 부정사의 개념을 알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영어 공부를 한 거야, 지금. 분사가 뭐요? 한번 스스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반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기본 개념들을 놓치고 살았나. 특히 문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붙어 있는 것도 있죠, 법. 법률 용어. 국어도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어문 규정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다음에 무슨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규정 해가지고요, 1조 1항 그래가지고 법률로 다 정해져 있어. 그게 다 법이에요, 법. 그 용어가, 그때 쓰는 용어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개념을 배우는 거야. 결국 뭘 배우는 거야? 말 배우는 거야, 말.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말의 뜻을 모르고 말을 배웠어. 부정사가 뭔지를 모르고 부정사라고 배웠고, 분사가 뭔지를 모르고 분사라고 배웠어.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 따라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들어봤지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들어봤다고 까딱까딱 했는데? 안 했어요? 객관적 상관물 뜻이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알긴 알아, 그지? 알긴 알아. 문제는 이게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야? 아웃풋가 안 되잖아, 지금. 그게 문제라고.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를 모르고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그 문제 나왔을 때 모르지, 못 풀지요. 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를 몰라. 즉, 객관적 상관물에 이 말에 뭘 몰라? 개념을 몰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개념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이게 쉬워져. 특히 문법은 그래요. 특히 문법은.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개념을 잡아라. 다음에 그 밑에 설명 다 돼 있네요. 공무원 시험 국어 문제는 최근 3, 4년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가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시는 알아두세요. 문제 은행식 출제를 합니다. 문제 은행식 출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공시를 내는 기관에 컴퓨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거기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20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60문제, 100문제 이렇게 3배수, 4배수, 5배수를 꺼내. 거기서 이제 문제 내고 싶은 문제를 이제 뽑아, 20문제를. 그래놓고 그냥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20문제도 또 자기가 손을 좀 봐. 선택지를 약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경찰직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군무원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군무원 기출문제 좀 뽑아주세요. 뽑아드릴게요. 뽑아는 줘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군무원 문제가 올해 나올까요? 그 군무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돌대가리일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도 그렇게는 안 해, 그죠? 차라리 어떻게 다른 직렬에 있었던 문제를 보겠지.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원하겠다,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뭐든 간에 지원하겠다 하면은 그거 기출문제만 보시지 말라고. 다른 직렬 걸 다 보세요. 다른 직렬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이 아니라 지금이 19년도니까 2011학년도서부터 2016학년도까지, 그럼 한 7년? 6년? 요 정도 되죠? 수능 기출 문제를 봐라. 지금 국어, 영어, 국사는
수능 과목이지 이게 지금, 그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아서, 국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어 선생님도 그러고 국사 선생님도 그러고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자꾸 우리 공시가 수능 패턴을 따라간다. 심지어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셨냐면 3, 4년 전에 수능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 요번에 나왔다. 국어도 그래, 국어도. 국어도. 그리고 우리 공시에서 국어 그 지문이 수능 지문보다 길어, 짧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긴 지문 갖고 연습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짧은 지문 갖고 연습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훈련은 혹독하게 하는 게 좋아. 수능은 오지선다형이야, 그죠? 우리 공시는 대체적으로 사지선다형이고 교양직이 오지선다형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지선다형 갖고 연습하는 게 좋아? 오지선다형 갖고 연습하는 게 좋아? 오지선다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혹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어, 영어, 국사는 2011학년도에서부터 2016학년도 정도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문제부터 풀려고 하지 마. 자꾸 개념부터 일단 집어넣고 나서 문제 푸세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 여기에. 내가 알아. 올해 시험 보고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부탁은 뭐냐? 잊어버려라. 자기를 다 잊어라. 나 이만큼 공부했다, 작년 1년 동안에. 이 생각 버려라.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대체적으로 서울 노량진에 가면요, 4년, 5년씩 공부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걔네들이 왜 안 되냐? 거만해서 그래요. 걔네들은 시험 때가 되면요, 밑에 이제 1, 2년밖에 안 된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이 문제 나올 거야. 아주 지가 출제위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가 뭐 출제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걔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시작을 해.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는 국어 공부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차라리. 내가 고등학교 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더 빠져. 내가 고등학교 때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지 나 지금? 이런 자괴감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아예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사전을 습관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국어는 어떤간에 어휘요. 그때 되도록이면 부탁인데 책으로 된 사전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책으로 된 사전을 찾게 되면 주변에 비슷한 단어들을 쭉 봐야 되잖아, 찾으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 싫어해. 책 보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인증을 한 대표 사전이 바로 표준 국어 대사전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실려 있어요. 무료 앱으로. 그래서 꼭 깔으시고 그나마도 그거 갖고라도 찾아. 근데 사전을 찾을 때 보면 국어도 영어도 그래.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보면요, 단어장 영어 선생님이 나눠주나 프린트해서 거기 보면 옆에 단어, 다음에 뜻, 단어, 뜻 이렇게만 공부한다고. 내가 보기에 그게 좋은 공부는 아니야. 뭘 봐야 돼?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봐. 특히 국어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고 그 국어사전에 찾은 단어를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한국말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때 뭘 봐? 그 단어가 쓰여 있는 예문을 꼭 보세요. 아, 이런 예문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꼭 공부해 놔야 돼. 그리고 우리말은 다의어, 따라해 다의어. 한 단어가 2개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A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문장에서 또 다른 문장에서 그 뜻이 항상 같이 쓰이지를 않아. 조금씩 달라져요. 그건 뭐 갖고 파악을 해야 돼? 예문 갖고 파악을 해야 돼. 그 문맥에서, 그 맥락에서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단어의 의미를 앞으로 배웁니다.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을 습관적으로 찾는 그런 훈련부터 하시고,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문제 문장에 키워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쭉 읽어보고 풀지 말고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나를 알려주는 단어가 요 안에 있어. 이렇게 꼭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치든 표시해놔. 뭘 묻고 있는지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항상. 우리 국어 문제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답이 30% 이상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잘 파악해도. 다음에 독해, 문학이나 비문학은 답이 어디 있어? 80% 이상은 지문에 있어, 지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적에는 그냥 보지 말고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그 키워드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 출제를 어떻게 했는지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소용없어요. 자, 다음에 아무리 느려도 황소고름이다. 예, 다음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게 국어 과목의 특징이다. 처음에 국어 별거 아니겠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뭐 한 90점 맞췄는데 그러고 덤빈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이제 나랑 좀 가까워지고 나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국어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경찰직처럼 국어 과목이 선택 과목인 그 직렬이 있어. 그 직렬 학생들 중에 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심히 후회를 합니다.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근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왜? 2, 3개월 동안 공부한 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가라 못하는 거야. 하던 거 그냥 해야지. 이 국어는요,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무슨 범위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서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늘어갈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는 끝났고 이제 수업을 합시다. 선생님, 근데요, 더 궁금해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써있어. 여태껏 설명했는데, 솔직히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딱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하라는 거 하세요. 선생님, 하라는 거만 해도 할 게 많을걸?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한자성어, 고유어, 무슨 속담 몇 개씩 정해놓고 외워라, 읽어봐라, 또는 배운 대로 계속해서 선해국어 책 꺼내놓고 거기는 문제도 풀고 거기는 내용도 좀 공부하고 해라. 그러니까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수업한 거. 오늘 수업했으면 그거 공부해, 그거. 일주일 동안. 그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거라도. 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어 한 과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공부 초창기에 이제 공시 공부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영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영어 공부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건 뭐 하는 수 없어요. 아니, 나도 영어 선생 할 걸. 자, 첫 번째, 우리 서브노트에는 없고, 선해국어 책에는 첫 번째 단원에 이런 게 있어. 언어의 본질, 선해국어 책 보시면 나와요. 언어의 본질, 말은 무엇일까? 말. 인간이 쓰는 언어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인간의 말일까? 인간의 말은, 언어는 일종의 뭐다? 기호이다. 그래서 언어 기호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 신호등 전 세계가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지요. 초록색 불일 때는 어떻게 해라? 가라요. 자동차가 초록색 불을 봐도 가고, 보행자가 초록색 불을 봐도 가고, 빨간색 등은 뭐다? 서라요.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요. 노란색 전멸등, 깜빡깜빡하는 노란색은 뭐요? 일단 멈추며 서요. 근데 우리 한국의 운전자들, 녹색에서 빨간색 들어오기 전에 이제 노란색이 잠깐 들어오죠. 그때 노란색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로 인식을 하고 있어. 아니, 심지어 우리 한국의 운전자들은 빨간불을 보면 빨리 가라는 줄 알고 더 빨리 가요. 파란불을 보면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빨리 가요.
다 빨리 가요. 이상하게. 약속이 돼 있어.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걸 뭐라고 그래? 기호라고 하죠. 기호. 언어도 기호야. 우리 한국 안에서는 이런 말을 쓰자고 기호로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언어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이,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이 무슨 성? 상징성이라고 해요. 상징성.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따라하세요라고 하면은 꼭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자꾸 입에 붙여야 돼. 자꾸 입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큰 소리로 따라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합격을 잘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그냥 대답하세요. 틀려도 돼. 여기서는 많이 틀려봐. 상관없어. 여기서 틀린다고 합격 못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정작 틀리지 말아야 될 곳은 시험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틀린다고 했어.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틀렸어. 어때? 쪽팔려. 그죠? 시샘말로 하고 쪽팔려. 부끄러워. 그때부터 답이 안 나가. 근데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저한테 종합반 끝내고 단과반을 듣는 학생인데 정말 대답 열심히 해. 근데 10번 대답하면 8번이 다 틀린 답이야. 그런데 지금 최근 와가지고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보니까 확실히 공부가 느는구나, 이 표가 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혼자서 열심히, 그러니까 나 혼자 수업하고 여러분들 여러 명이 있지만 실은 수업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하고 자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상징성, 상징이란 말의 뜻이, 상징이란 말의 이 영어 단어가 심벌. 심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또 무슨 뜻이 있어? 기호라는 뜻이 있어.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언어, 기호, 언어도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약속이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전 세계 현재 우리 인류가 쓰는 언어는 약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60개가. 160개가 넘는 언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문자의 종류는. 실제로 사용되는 문자의 종류는. 그 10개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 남북을 합친 인구는 60분의 1도 안 돼. 그죠? 한 100분의 1 될까 말까 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그런데 그 10개밖에 안 되는 그 문자 가운데 거기에 당당하게 어떤 글자가 있어? 한글이 있고, 이 한글이 세계 공식 문자입니다. 우리 지구를 대표하는 문자.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봤지요? 나 미쳐요, 아주. 아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를 왜 보도를 안 하냐고. 대대적으로 좀 그거 된 지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글자가 없고 언어만 있는 소수민족에게 수출이 되죠. 현재 전 세계에서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 말고 다른 민족, 말은 달라. 다른 민족들이 약 6개 민족이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글자며 이렇게 대단한 언어가 우리 한국어고 우리 한글이야. 아무튼 간에 지금은 한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 언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달라, 약속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뜻의 단어를 뭐라고 발음하자? 사랑이라고 발음을 하자 라고 약속을 해서 사랑이라고 발음을 해. 근데 미국 놈들은, 영어를 쓰는 놈들은 뭐라고 약속을 했어? 러브라고 발음을 하자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써. 중국 애들은 I, 워, I, 니 그러죠. 일본도 희한하게도 I. 요 한자를 읽으면 우리 한자음으로는 애죠, 애. 중국 애들이 이걸 읽으면 애를, 이를 풀었으면 뭐가 돼? I 합해놓은 게 애죠, 그죠? 중국도 I, 일본도 I, 발음이 똑같아요, 거기는. 다음에 독일은 이런 뜻의 단어를 리베라고 발음하자. 프랑스는 아무르라고 발음을 하자. 심지어 러시아는 리버프라고 발음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전 세계 언어가 다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아무튼 이 언어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말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말소리 또는 한자어로 이거를 음성 또는 운 또는 음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말소리, 음성, 음운, 음소 다 같은 뜻의 말이에요. 물론 요 세 개의 한자어들은 각각 뜻이 약간씩 다르지만 살짝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말소리란 뜻으로 갖고 있어 다. 나중에 차이는 배워요. 이런 말소리에다가 뭐가 뜻이 얹혀졌을 때 뭐라고 그래? 언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리만 있고 뜻이 없으면 언어가 돼야 안 돼? 안 돼. 뜻이 있어야 돼. 그때 이제 이렇게 의미가 얹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바로 말의 뭐야? 형식이에요. 형식. 요게 말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모든 게 다 형식과 내용으로 돼 있어. 우리 인간도 나도 형식이 뭐야? 몸. 이 몸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야? 정신 이렇게. 내용과 형식으로 다 돼 있어. 언어도 마찬가지. 그때 얘네들 둘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똑같이 결합을 하네.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랑이라고 발음을 하자라고 필연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딱 정해져 있다면 이 세 개에는 언어가 몇 개여야 돼? 한 개 있어야 되지. 한 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성경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바벨탑 건립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개로 갈리는.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립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이 인간들이 너무 거만해. 이것들이 내가 나한테 가지고 오네? 내 위치까지 뺏으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죠. 그때 하루아침에 모든 바벨탑을 건립하는데 참여했던 인부들의 말을 싹 다 바꿔놔버려. 서로 안 통하게. 각자가 다 다른 말을 쓰게.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가 분화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종교적인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라마다 말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으로 결합한다가 아니야. 우연하게 결합을 해. 한국에서는 사랑이라고, 영어에서는 러브라고 다 각각 다르게 이런 성질을 뭐라고 그래? 따릅니다. 자의성. 자의성과 반대말이 바로 필연성이 필연성. 그래서 언어의 본질,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 자의성. 혹시 언어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최근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시험 문제 혹시 언어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려. 정확하게 못 풀겠어. 근데 선택지에 자의성이 나와 있어. 개 찍어. 80% 맞아. 거의 맞아. 이게. 다음.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한국에서는 얘를 사랑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어. 딱 정하면 그때부터는 그 정한 것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렇게 안 바뀌는 성질을 뭐라고 그래? 따릅니다. 사회성.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언어가 늘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지금의 사랑한다는 말은 조선시대 때 15세기 때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그러죠? 생각하다야. 그러니까 조선 15세기 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뜻은 뭐야? 내가 너를 생각해 이런 뜻이야. 그러면 15세기 때 중세국어 때는 사랑하다는 단어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게 뭐요? 이런 단어야. 고이다 또는 괴다.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 꼬이다. 이 꼬이다가 표준어고, 좀 사투리식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속된 말로 꽃이다. 이런 말 쓰죠. 그 꽃이다의 어원이 고이다, 괴다요. 얘네들이 조선시대 때는 무슨 뜻? 사랑한다는 뜻이었어. 이렇게
변해. 그걸 뭐라고 그래? 따라합니다. 역사성. 언어는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자연스럽게 변해. 누가 하자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해. 그래서 언어의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자의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역사성. 그러니까 제일 전제 조건은 뭐야? 자의성. 그 다음 전제 조건은 그것 때문에 여기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언어의 성질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분절성. 분절. 분, 나눌 분자, 마디 절자야. 우리 인간이 내는 소리와 그 인간이 말을 할 때 내는 소리와 그 이외의 자연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우리 인간이 말을 할 때는요, 마디마디 끊어서 말을 해요. 한마디 한마디. 예를 들어서 버지를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몇 번 움직여? 최소한 3번 움직여요. 그죠? 버지라고 마디마디 끊어서 발음을 해. 그런데 개가 정말 이렇게 짖습니까? 멍멍. 시냇물이 소리가 정말 이렇습니까? 졸. 소가 정말 이렇게 웁니까? 매. 이렇게 울어요? 고양이가 정말 야옹 이렇게 우나요? 만약에 고양이 중에 야옹 이렇게 끊어서 울 수 있는 그런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에요. 동물들 중에도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동물들이 있죠. 앵무새나 구간조 같은 거 보면은 들어보면은 인간처럼 완벽하게 걔네들이 내는 소리가 마디마디 끊겨 안 끊겨? 안 끊겨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이 말을 마디마디 끊어서 발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아들. 걔네들 말소리를 들어보면요, 다 걔네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무슨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이 내는 그런 소리하고 비슷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 소리를 옹알이라고 하죠. 옹알이.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만이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분절하는, 마디마디 끊어서 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말만 분절성 몇 번 발음해야 돼? 3번 발음해야 돼. 그러면 몇 음절? 3음절이라고 해요. 음절로. 그래서 음절, 이 분절은 바로 음절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음절을 가진다. 영어도 스튜던트, 몇 음절? 우리가 한국어 기준으로 볼 때는 4음절이 나와야죠. 스튜던트, 그죠? 근데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발음을 미국 사람들은 몇 음절로 인식을 하고 발음을 할까? 우리는 4음절로 인식하고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2음절로 인식을 해요. 스튜던트.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음절을 인식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그래서 외국어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들어도,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를 들어도 영어 음절 인식 기준으로 듣지를 못하고 뭘로? 한국어 음절 인식 기준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어를 들어도 그 영어가 뭘로 들려?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적에는 어떻게 말을 해? 스튜던트 이렇게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쿨 단어 뜻 알죠? 스쿨 좋아. 스쿨 2음절 좀 길게 하면 울 3음절 그죠? 근데 이 스쿨을 미국 사람들은 몇 음절로 인식을 하고 발음을 할까? 1음절 스쿨 이렇게 1음절로 인식을 하고 발음을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음절을 인식하는 기준 자체가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 달라. 그래서 외국어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은. 자, 다음에 추상성. 따라해, 추상성. 요것도 언어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꽃이라고 하는 물건이, 사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있나요, 없나요? 자동차라고 하는 사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꽃이 뭔데요? 나무가 뭐죠? 자동차가 뭐죠? 꽃이라고 하면 그 꽃에 해당하는 모든 사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꽃이라고 그러죠. 어느 특정한 한 사물을 가리켜서 어떤 특정한 꽃만 꽃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 세상에 꽃이 딱 한 송인가요? 그러면 꽃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지. 꽃에 뭐 벚꽃도 있지요, 또 뭐 장미도 있지요, 무슨 뭐 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살구꽃도 있죠. 막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그걸 다 뭉뚱거려서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꽃 그런다고.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개념이야. 그게 개념. 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디에만 있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죠? 실제로 꽃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 없어? 실제로 무궁화 있어, 없어? 없어요. 무궁화도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무궁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간, 이런 구체적인 개념,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심지어 좀 얼굴이 까만 흑인도 있고, 좀 뽀얀 백인도 있고, 그죠? 하여튼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우리는 뭉뚱거려서 뭐라 그래? 인간이라고 이렇게 총칭한다고. 총칭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지요, 이렇게. 우리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 자, 한라산이란 단어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라산 하나뿐이에요, 저기, 그죠? 제주도에. 이렇게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대부분이 다 뭐야?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생긴 개념들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자, 꽃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있는 거야. 그런데 저 꽃 있어, 없어? 있죠. 저만 붙이면 딱 생겨요. 그 꽃, 이 꽃 이렇게 앞에 관형사 하나만 딱 붙이면 한정이 돼버려. 그래서 그것만 지시를 해. 근데 그냥 꽃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물건은 없어, 실은 따지고 보면요. 코끼리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없어. 우리 코끼리 그럼 코끼리의 특징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생긴 동물들은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자? 코끼리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실제 코끼리라고 하는 코끼리에 해당하는 사물, 짐승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 추상성이라고 그래. 즉 같은 공통된 성질을 뽑아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놓는 그런 성질을 뭐라고 그래? 추상성이라고 그래. 다음에 따라해. 개방성 또는 요거를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해요. 창조성. 왜 안 따라할까? 자꾸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지난달 7, 8월 달 학생들은 참 잘 따라했는데. 자, 개방성, 창조성은 뭐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때 말을 할 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할 때 쓰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해요.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또한 문장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어. 끝이 언제 끝날지 몰라, 문장도. 그런 성질을 뭐라 그래? 개방성, 창조성.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물건, 없는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이죠. 근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용 이렇게. 이런 거 다 뭐요? 개방성, 창조성이라고 그래. 다음에 따릅니다. 규칙성 또는 다른 말로 체계성. 이렇게 이제 탄생한 언어 기호가 주로 이제 언어 기호라고 한다면
단어 수준이야, 단어 수준. 근데 이 단어들이 단어만 있다고 해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이 단어들이 어떻게 잘 어울려서 뭘 만들어내야 돼?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 문장. 근데 단어들이, 이 언어들은 단어도 다르지만 이 단어들이 어울리는 방법이 달라.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순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 중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순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장 잘 쉽게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가 힘든 게 바로 영어하고 중국어예요, 실은. 왜? 어순이 다르거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조사나 어미라고 하는 걸 붙여서 말을 해요. 나는 너를 꼭 여기 있는 요 앞에 있으면 꼭 내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어순을 바꿔봅니다. 나는 사랑해 너를 해도 변함이 있나 없나? 없지요. 똑같이 주어 목적어 일정하죠. 다음에 사랑해 나는 너를 변함이 있나 없나? 너를 사랑해 나는 변함이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위치를 바꿔도 늘 주어는 주어고 목적어는 왜 늘 목적어일까? 우리말은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조사나 어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사와 어미가 뭘 해줘? 앞에 붙어있는 말들의 문법적인 자격, 따라해, 문법적 자격, 문법적 기능을 정해줘. 그런데 영어는 I love you 이 말하고 you love me 하고 뜻이 같아 달라?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말은 순서, 문장 순서와는 관계없이 조사나 어미에 의해서 문법적인 자격이 만들어진다면 영어는 문법적인 자격이 뭐에 의해서? 위치, 자리에 의해서.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 자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있어. 그 위치를 바꾸면 영어는 뜻이 바뀌어. 즉 우리말에서 조사나 어미의 역할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뭐야? 자리야, 자리. 이렇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장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 단어들이 어떤 체계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야 돼. 그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문법이라고 해, 문법. 즉 단어들이 어떤 체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문장을 만드는 법. 이게 뭐요? 문법. 그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영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말의 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가 배우기 쉬운 이유가 뭐예요? 일본어는 단어 발음도 우리랑 비슷한 게 많고 조사도 있고 걔네들도 어미가 있고 우리랑 어순이 똑같아.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와타시와 학교에 갑니다. 이키마스. 그대로 표현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단어만 몇 개 외우면 돼. 그리고 단어 발음도 같은 한자어권이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해. 학교, 선생, 센세이, 학생,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가 가장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일본어와 우리말은 어떤 관계? 친척 관계. 근친 관계라고 그래. 근친 관계.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은 친척 관계가 아니야. 멀어요. 아주.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수업을 100분을 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우리 공시 시험 시간이 100분이죠, 100분.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120분 동안 하세요. 120분 정도를 집중하는 훈련부터 해. 저는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당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훈련하세요. 120분을 2시간 동안.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적에는 내가 봐야 될 공시 시험이 난이도가 100이다. 그럼 어디다 맞춰야 돼? 최소한 120에 맞춰놔야 돼. 100에다 맞춰놓으면 안 돼. 내가 100분 동안 시험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0분 공부를. 그러니까 차라리 120분 공부를 하고 한 30분 쉬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지 말고.
그래서 저도 수업을 100분 수업을 하고 20분 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12시 40분에 수업을 또 마쳐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좋네, 그지? 빨라지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꼭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론 수업 시간 중에 급한 생리현상 때문에 가셔야 되는 경우는 가세요.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돼요.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